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실래요? 저는 북구 만덕의 김홍대입니다. 박사님 뵐 때마다 그 어떤 열정이 그렇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게 저는 항상 궁금하고 그냥 옆에서 박사님 표정만 보고 있습니다. 그 비법이 뭐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20대, 30대는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신체제하고 전두환 정권 때죠. 그러니까 그때 저는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지난번에 한 10년 전에 박근혜 후보가 대선 나갔을 때 유신체제는 헌법같이 훼손한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당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이긴 하지만 유신체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20대, 30대 때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학생운동을 했고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상황이 좀 굉장히 엄혹해가지고 제가 40살까지는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가슴에 유서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죽으면 내가 누군지는 알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쪽지를 품에 그냥 놓고 다니면은 바로 뺏기잖아요. 이렇게 칼로 해갖고서 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꿰매는 식으로 해서 이 옷 안에다가 품고 다녔어요. 한 7년 가까이. 저는 고성국이라고 합니다. 1958년 3월 21일생이고 아버지는 고자, 창자, 봉자 쓰시고 어머니는 김, 종자, 순자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누군지를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이런 식으로요. 그때 제가 이제 정말 죽을 각오를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다행히 죽질 않고 민주화가 된 세상을 살게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한 2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어요. 그 후로 저는 이렇게 덤으로 사는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모든 걸 다 바쳐서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투쟁했는데 그리고 제 동생도 그걸 함께 했는데 감옥은 좀 살았지만 다행히 둘 다 죽지 않고 민주화된 사회를 우리가 살게 됐으니까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마침내 종북 주사파들이 설치는 문재인 정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정면으로 부정되고 압살되는 정치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 거죠. 제가 젊을 때 목숨 걸고 싸웠던 자유민주주의 회복, 이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체제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그러면 20대 30대 때 투쟁했는데 나이 좀 먹었다고 해서 피해 다닐 수 있나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내가 지금 안 싸우면, 내가 감옥에 안 가면 내 자식들이 가게 된다, 이런 심정으로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욱이나 더 그런 거지. 이제 내가 안 싸우면은 내 자식들뿐 아니라 내 손자들까지 저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게 생겨버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투쟁에 나섰고 그 세월이 벌써 한 7년 넘네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래도 제가 그 전까지는 지상파 종편을 넘나들면서 대한민국에서 정치평론이라는 장르를 새로 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저의 정치평론이 이쪽 저쪽을 떠나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는 정론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감옥 보내고 하면서 이 폭정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제가 모든 방송으로부터 퇴출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젊은 시절의 열정, 이것을 제가 50 후반에 다시 행동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치평론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언론 매체로부터 퇴출당하면서 이제 그것조차 할 수 없게 돼서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고성국 TV라는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적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어쨌든 저 종북 주사파들은 지금까지 고성국에 입만 막으면 된다, 이래서 아직도 광고 탄압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도 수많은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 배신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좌파보다도 더 혹독하게 자유파 진영 내에 그런 기회주의 집단, 출세주의 집단, 배신자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늘 이 논쟁의 한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총선을 치르고 있지만 이 총선을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도 아닌 건 아닌 거다 해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면서 가다 보니까 제 진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참 선거 중인데 왜 한동훈을 공격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저를 공격하기도 하고 뭐 제가 일체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런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서 우리 자유우파가 제대로 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전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이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선은 종북 주사파들로부터의 공격을 24시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자유우파 진영 내에서 기회주의 집단, 출세주의 집단, 배신자 집단들로부터도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 자유파 유튜브 중에는 유일하게 이른바 팬클럽 형태의 저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조직이 있죠. 어떤 유튜브도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이거는 한 4년 전에 제가 광고 탄압받는 것을 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성호 TV가 힘없이 쓰러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해서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조직이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아미고 회원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그중에 아주 적극적인 활동,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지금 오늘 저하고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면 제가 이걸 버텨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 혼자서는 떠들 수 있었을지 몰라요. 뭐 제가 20대, 30대 때 뭐 저 혼자라고 해서 싸움 안 했던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 고성호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은 저 혼자의 그 의지만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15,000명, 2만 명에 달하는 아미고 회원들이 이걸 지지해주고 후원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면 그리고 자유우파가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종북 주사파의 소나기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거나 전복되는 위험이 없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싸울 것이고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쉬고 싶거든. 저도 좀 놀러 다니고 싶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한참은 더 투쟁해 나가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님하고 김경률 님의 관계를 어떻게 박사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 1차 갈등 시 우리가 이루는 밤이 있었잖아요. 큰일 났다.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갈등이 어떻게 있느냐 할 때 윤 대통령께서는 많은 것을 양보하셨는데 한동훈 씨께서는 양보도 안 하고 그냥 뭉개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2차 때도 그렇고 너무 아팠는데 그 두 사람 사이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뭉개고 가는지 한동훈 씨가 저는 좀 박사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예. 이 한동훈과 김경률의 관계는 좀 오래됐어요. 한동훈이 탄핵 사건을 수사하면서 탄핵 사건이라고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묵시적 청탁에 의해서 제3자를 통해서 경제공동체인 최순실을 통해서 최소원 씨를 통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인정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로 감옥 가고 뇌물을 준 이재용도 감옥을 가게 됐는데 그 이재용이 탄핵 사건 이전에 삼성의 승계 과정에서 뭔가 좀 불법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고발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고발이 들어가서 그 사건이 수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고발을 한 쪽이 어디냐면 참여연대고 김경률이가 그 고발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발된 사건이 배당돼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수사의 책임자가 한동훈이었어요. 그러니까 김경률이 고발하고 한동훈이 수사하는 그 관계로 이 사람들의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이 사건이 심각한 범죄니까 수사하라고 고발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사건을 받아서 이 사건은 정말 심각하니까 구속 수사해야 돼 라고 수사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호흡이 잘 맞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삼바라고 그러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의 기소위원회가 열려서 이거는 사건이 안 돼. 기소하지 마. 라고 했는데도 기소를 했거든요. 그것까지 강행한 거가 한동훈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한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꽤 오래전부터 서로를 잘 이해하고 또 서로 깊이 신뢰하는 관계일 거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모든 정권을 가지고 비대위 조직을 할 때 가장 먼저 김경률을 영입하잖아요. 비대위원으로. 그 다음에 김경률이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문제가 됐고 자유파 국민들이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김경률은 빨리 비대위원회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했을 때까지 버텼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김경률이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저는 그 한동훈과 김경률은 그 이전까지는 뭐 서로가 그런 정도 관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한 몸처럼 되어 있는 관계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질문하신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체는 사건이 이미 다 문재인 정권 때 다 정리가 끝난 사건이에요. 이거를 뒤늦게 종북 주사파들이 특검으로 들고 나왔으면 여당이라면 마땅히 이거는 사건이 성립이 안 돼 하고 잘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우치 수수 사건도 이건 이제 다 이게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최재형인가 하는 목사가 김건희 여사의 돌아가신 아버지 선친과의 오랜 인연을 미끼로 내걸면서 집요하게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을 했고 그리고 수차례 찾아와서 하나하나 녹취를 또 몰래카메라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 파우치를 사는 과정까지 다 찍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줬는데 김건희 여사가 여러 차례 그거는 받을 수 없다 거절했고 그러니까 놓고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그 물건은 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실의 창고에 그냥 보관이 돼 있었던 그 사건이고 이 영상을 12달, 1년 전에 찍어놓고 쫙 가지고 있다가 선거 국면이 오자 마침내 터뜨렸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이제 알려진 팩트예요. 제가 어디서 비밀스러운 얘기를 들은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무슨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이 아니라 종북 주사파가 1년 전부터 짜고 함정을 파서 김건희 여사를 엮어 놓으려고 했던 몰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한동훈이나 김경률이가 야당이라면 사건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소재를 쓸 수 있어요. 야당들은. 그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하잖아요. 종북 주사파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당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당이라면 이거는 너네가 함정파고 공작한 것 아니냐. 최재형이를 먼저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이게 무슨 특검거리냐. 이미 다 너네 정권에서 다 수사해서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건 아니냐. 정쟁으로 이용하지 마라. 대통령 부인을 왜 이런 식으로 허구한 날 정쟁으로 끌어들이냐. 이 나쁜 것들아. 너네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 공격 안 하고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만 공격하지 않았냐. 줄리니 뭐니 해가면서. 그거 다 가짜뉴스로 해서 지금 사법 처리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여당으로서 마땅한 대응이에요. 근데 한동훈과 김경률은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야당이 공격하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겠죠. 야당이 공격하는 것도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힌데 그걸 여당의 비대위원장과 여당의 비대위원이 그런 식으로 야당이 하는 공격보다 더 아프게 이걸 공격을 했다. 그런 공격을 받고도 허하고 웃어넘길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고 느낄 충분한 정황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배신당했다고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통이 큰 사람이니까 아니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마음에 담아주지 않고 있을지 모르나 저 같은 사람은 이 정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배신감에 상처를 받았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입장은 지금도 크게 바뀌질 않았어요. 네, 크게 바뀌질 않았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일단 한번 신뢰에 금이 간 상태에서는 이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전개된 양상이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람들은 전부 불이익을 받았어. 석동현이 보세요. 경선에도 참여를 안 시키잖아요. 석동현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경선에도 참여를 안 시키잖아요. 또 대통령을 대통령실에서 가까이 모셨다는 행정관들 그중에 전략공천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경선하고 탈락하고 다들 그렇게 됐어요. 여기 해운대에 주진우라는 사람만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사람 중에 전략공천 받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일 거예요, 아마. 그럼 나는 그 사람이 대통령한테 충성하다가 지금 한동훈한테 충성을 하고 있나? 라고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다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1년 전에, 6개월 전에 총선 얘기할 때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낙하산 타고 내려올까봐 걱정했잖아요. 낙하산은커녕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전부 지뢰밭에 떨어졌어. 이거는요, 여당으로서는 상식의 이 상계에 벗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저 대통령한테 원수진 사람이 당권 잡고 공천을 해도 이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에는 이 신뢰관계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신뢰관계에 금이 갔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노력은커녕 자꾸 엇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장해찬 케이스가 전형적으로 그런 겁니다. 아니 지금 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공천받은 자들 한번 보세요. 10년 전 발언이 아니라 바로 어제 발언, 한 달 전 발언, 1년 전 발언이나 그 언행들이 거의 정말로 범죄자 수준이고 폐륜적인 발언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장해찬은 10년 전에 정치도 하기 전에 그냥 젊은 치기로 얘기 몇 마디 한 거 가지고서 박탈당했어요. 도태우는 그런 사적인 얘기도 아니야. 5.18 관련해서 5.18 특별법에 있는 내용 얘기했다고 공천 박탈당했어요. 이래놓고 그 장해찬 박탈한 그 자리에 대통령 공격이나 일삼고 대통령 폄하하고 대통령 조롱하던 언론인 출신을 덜렁 전략공천에서 내려보냈잖아요. 이거를 말이지 어떻게 이걸 좋게 해석할 수 있겠냐고. 이거는 한동훈이 의도적으로 대통령과 거리를 두겠다고 하는 선택 아니겠어요. 이 경우에도 한동훈이 이 전략공천을 한 거거든. 다른 사람이 끼어들 상황이 아니에요. 또 비례대표 보세요. 아니 오죽하면 이철규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그렇게 표명했겠어요. 우리 자유파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잔뜩 공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철규가 뭔가 이러저러한 국정 전반과 관련해서 또 대통령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 몇 명을 이철규가 인재영입위원장이니까 추천할 수 있는 거거든. 추천해야만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무시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이 탈당 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천만다행이다 생각해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모욕당하고 이렇게 조롱당하고도 계속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이 금간 신뢰관계 또는 심각하게 손상된 신뢰관계, 이거는 회복되지 않았고 선거를 치르면서 그게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러면 이거는 선거 후에 어떻게 될 건가? 선거 끝나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와요? 국정 그만해요? 아직 3년이나 남았어. 3년이나 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이것들이 여당이랍시고 있으면서 그걸 보좌 안 해줄 거예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싫으면 대통령하고 갈라서야지. 우리 여당하기 싫다 그래야지. 대통령이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쫓아내든지 갈라서야지. 그게 아니면 대통령이 있는 당이 여당이에요. 그럼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운명적으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의 몫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신뢰 회복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신뢰가 금간 것은 대부분 한동훈이 금가게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대통령이 뭘 해서 금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뢰 회복의 책임도 한동훈한테 있다.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김경률이 빨리 자르고 김영동이 자르고 몇 사람을 우선 정리해라. 그리고 그동안 선거 치는 과정에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해라. 왜 장해찬을 공천 박탈했는지, 왜 도태우를 공천을 박탈했는지, 그걸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걸 설명을 해라.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 신뢰 회복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자 해지, 신뢰가 균열되게 된 출발이 한동훈한테 있었으므로 신뢰 회복을 위한 행동도 한동훈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동훈의 선택이죠.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기왕 이렇게 된 거 완전히 따로따로 가자고 할지 그건 한동훈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따로따로 가겠다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뭐 한동훈도 자기 정치 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럼 따로따로 가자고 선택했으면 대통령을 쫓아내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새로 당을 만들든지. 대통령이 있는 당이 여당이에요.
대통령이 여당으로 있는데 그러면서 여당에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건 아니다. 적어도 그런 식의 막 나가는 정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례정당에 후보를 추천한다 해도 아까 말씀처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밀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거 안 되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공천 파동이 난 거지. 제가 그 이해가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한 거지. 비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천을 해야 돼요. 비례는 자기 지역구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비례 후보구나 설명을 안 해도 알만한 정도의 그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또 긍정적 이미지가 있어서 뭐 비례대표 후보 보니까 뭐 짱짱하다. 이런 정도 사람들이면 맡길만 하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잔뜩 공천을 해놓으니까 뭐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 이전에 이미지가 없어. 당장 1번부터. 1번이 제일 상징적으로 중요하잖아. 여성 1번, 남성 2번 제일 중요하잖아. 1번, 2번 아세요? 이름 알아요? 아니 이런 비례 공천이 어딨어.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공천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 그렇다면 이런 식의 공천을 한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뭔가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원인과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선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 근데 이런 비례 명단이 만들어졌어. 그럼 도대체 진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찾다 보니까 이거는 뭐 사천이네. 다들 무슨 공천을 주도한 한동훈하고 다 개인적 인연 때문에 이거 공천 받은 것 같으네 라고 하는 이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설명을 못 해주니까. 아니 저 같은 한 40년 정치평론한 사람도 비례 명단이 공표화되면 이거는 이래서 이 사람 한 거고 저건 저래서 저 사람 한 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한 20명을 발표했는데 당선권이라고 20명, 당선권 바깥에도 뭐 한 20명 있지만 20명 중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찾아봤어. 프로필을 봐도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공천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삿된 이해관계로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4.10 총선에 그냥 우파와 좌파로 딱 이래 봤을 때에 어느 정도 표를 예상하십니까? 내가 전국의 지역구를 다 조사를 한 건 아니라서 저도 이제 감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선 이게 지역구 후보 내는 정당과 비례정당 있잖아요. 선거의 승패는 제1당이 국회에서 국회의장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1당은 지역구 당선자와 비례 당선자를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당이 다르거든 지금. 나중에 이 비례정당,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비례정당이 지그들끼리 뭐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합당 결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합류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이걸 합산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제1당이 어느 당이 되느냐는 거는 지역구에 후보 낸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쪽이 한 석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야. 지역에서. 근데 지역이 254개예요. 그러면 절반이 몇 석이에요? 127. 127. 그렇지. 예. 127을 얻으면 1당이 되는 거야. 127. 그러면 그 당이 국회의장도 선임하고 다 하는 거야. 당을 주도하는 거지. 127. 그런데 이 127에 무소속이 한두 명이 있을 수 있고 또 녹색정의당 뭐 또는 진보당 이런 것들이 한두 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다 야합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당이 다른 거니까 카운트를 따로 해야 돼. 그러면 내 생각에는 125석, 123석에서 125석을 하면 1당이 될 것 같아. 어느 쪽이든 123에서 125. 근데 지금 제 계산으로는 국민의힘이 일단 120석 정도는 할 것 같아요. 비례 빼놓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 영남권에서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말씀드릴게요. 한 60석 정도 할 것 같아요. 67인가 그래. 한 60개 정도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4개, 5개 정도 할 것 같아. 동해 삼척하고 고성 쪽하고 평창, 횡성 쪽하고 그리고 춘천에 하나 그리고 원주에 하나 정도 하면 5개 되잖아요. 한 5개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 북도, 대전, 세종 여기서 한 15개 정도 할 것 같아요. 충북은 우리가 조금 우세하고 대전은 좀 우리가 불리하지만 합쳐서 한 15개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20개잖아요. 강원도 5개 하고 중부권 해서 80이잖아요. 그럼. 영남권 60, 중부권 15, 그다음에 강원도 5,
한 80 정도 되잖아. 80?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수도권이잖아. 서울이 10개 정도 할 것 같아요. 최소한 10개는 할 것 같아요. 강남 3구라고 하는데 강남 3구에 7개에다가 동작, 그다음에 용산, 그다음에 강동, 양천, 광진 이런 몇 군데에서 우리가 해볼 만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0개 정도 생각해요. 그러면 90이잖아. 그다음에 인천 3개에서 5개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이 2개였거든. 얘기 2개 플러스 한 2-3개 정도를 더 해서 최대 5개 아니면 3개 이런 정도 인천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부 합치면 95 되나요? 95. 그러면 이제 경기도예요. 경기도가 서울 편입 이슈가 뜨거운 지역이 있어요. 김포, 하남, 구리 이런 데는 확실히 민심이 지금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다 국회의원이 2개 하나 정도 되는데 여기서 그럼 전부 지금 우리 쪽 아니에요. 한 2개, 최소 2개는 우리가 건질 것 같고 고양 이 4개에서 하나나 둘 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북부 쪽은 우리가 좀 강세인 곳들이 있어요. 포천이라든지 뭐 동두천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지금 우리 현역으로 있는 이천, 여주 양평 이런 데는 우리 후보들이 아주 세요. 그런 지역들을 합치고 여기에 남양주 같은 경우에 3개가 다 저쪽이었는데 그중에 하나나 둘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인 4개 중에 잘하면 2개까지, 화성도 4개 중에 하나 정도, 평택도 셋 중에 하나 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불리하지만 이것저것 쭉 정리를 해보면 해볼 만한 지역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 그러면 전부 몇 개 됩니까? 110개?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30-40개 지역이 지금 혼전이에요. 제 계산으로는 나머지 30-40개 지역이 거기서 절반까지 기대하지 말고 그 중에서 10개만 더 하자. 그러면 120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둑에 보면 눈 터지는 개가 바둑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선거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현재까지 한 110석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30-40개 혼전 지역에서 10개 정도만 절반도 안 해도 돼.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해서 한 10개 정도만 확보하면 120까지 갈 수 있어요. 해볼 만한 게임이에요. 해볼 만한 게임이고 우리가 이번 주 초까지는 굉장히 저조했어요. 다들 다 죽는다고 막 비명도 지르고 그랬어. 뭐 80석도 안 된다, 60석도 안 된다 막 이랬어.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바닥을 치고 반정했어요. 이것의 결정적인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예요. 이종섭도 사표 받고 황상무도 사표 받고 의료계하고도 대화하고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불편했을 것 같은데 박단이라는 자하고도 무려 140분을 얘기를 듣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반전의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쪽은 후보들이 워낙 형편없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후보들마다 아주 심각한 이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그 지역에만 영향을 주냐? 안 그래요. 이게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김준혁이의 그 막말이 수원청에만 국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도 영향을 받는다고, 여기도. 부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바닥을 찍고, 어쨌든, 아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간의 신뢰관계가 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는 얘기했지만, 어쨌든 겉으로 이걸 잘 미봉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비해서 저쪽은 지금 연일 터지는 게 정말 폐륜적 막말들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무슨 수습할 방법은 또 없어, 저쪽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가 우리 쪽은 약보합이지만 반등으로 지금 가고 있고 저쪽은 지금 추락하고 있어서 이 추세가 막판 4일 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소 불리한 데는 다소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다소 유리한 쪽은 확실하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차이들을 벌이게 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120까지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대개 지금 예측을 120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례는 자유통일당이 최소 5석에서 8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율이 10%는 될 것 같거든.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유통일당이. 그리고 이 자유통일당의 상승세는 우리 아미고 회원들의 역할이 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지금 비례정당만 놓고 보면은 국민의 미래가 제일 앞서고 그 다음에 조역당이 그 다음이고 자유민주연합이라고 이재명 똘마니 이 위성정당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이거든요. 이거 2개 합치고 우리 2개 합치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비례대표 의석수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 후에 조금 한두 달간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통폐합도 되고 할 거지만 어쨌든 그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자유통일당이 확실하게 3%를 넘어서 지금 6%, 7%까지 지지율을 올리고 있고 지금 깜깜이 기간이라서 발표가 안 되지만은 나는 최종적으로 10%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그러면 의석수를 5개에서 8개까지는 확보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 의석수는 대체로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는 선거는 아니에요. 1당을 하면 좋겠지만 1당을 못 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2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선거는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당하거나 당장 탄핵당해서 끌려 내려오거나 뭐 감옥에 가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오히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저쪽도 과반을 못 한다는 뜻이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국정 운영에 그립을 쥐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립을 쥐고 갈 수 있고 바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 대통령과 집권당 간의 균열을 그야말로 대승적으로 극복할 그 1차적인 책임이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한테 더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